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 요 이 집 아시죠? 전봉준이에요. 전봉준이고, 그 뒤에 함께 따르는 이 거대한 수많은 세력의 사람들은 뭐잘 모르겠지만, 여기 소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농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건데, 농민들이 이런 운동을 일으켰다는 건 농민들이 지금 뭔가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동학, 동학 처음 보지 않죠? 동학은 기본적으로는 종교였죠, 종교.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나? 최재우가 만들었었죠, 최재우.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인내천 기억나세요? 사람은 곧 하늘이다. 그래서 평등 사상을 외치기도 했었던 그런 종교가 바로 이제 동학이었었죠. 근데 동학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운동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봐봐. 동학이라는 종교는 언제 퍼져요?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고 불안할 때 종교가 퍼지잖아요. 그 종교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이 벌어질 정도면 이 동학이라는 종교가 상당히 퍼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농민들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시각에서. 일단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이 이번 학기 시작했던 때가 세도 정치였죠. 세도 정치. 특정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요거면은 막 세금 엄청 뜯어가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살기 좋을까? 아니겠죠. 어, 요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나마 나왔던 게 흥선대원군이었죠. 흥선대원군 때는 좋았을까? 처음엔 괜찮았을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막 이렇게 세도 정치 없애려고 하고 막 비변사 약화시키고 막 세금 줄여주려고 호프제 사창제하고 그다음에 세금은 아니지만 서원 정리하고 이랬을 때는 좋았겠죠. 근데 흥선대원군 때는 언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경복궁 중건 때부터죠. 막 경복궁 중건.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하는데 이거 돈이 없으니까 뭐를 발행해요? 당백전을 발행하죠. 당백전을 발행해서 요거 때문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해되시겠죠? 요것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쇄국 정책한다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싸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흥선대원군 나가고 나서는 이제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된다. 다른 나라와도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개화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조약을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나라들과 함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들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 조약들 뭐 일본을 시작으로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이런 대부분의 조약들에 꼭 들어가는 조항이 두 가지가 있었죠. 치외법권 그리고 최애국대우. 즉 이런 조약들은 다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거죠.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나면 그 결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좋아질 리가 없죠. 특히나 상인들은 결정타를 입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런저런 나라들이랑 조약을 맺는 것도 우리가 힘들게 되는 배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기억나시겠지만 어, 요 조약을 맺고 이제 무역 거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되게 팔 물건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진짜 발전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개화 정책을 하죠. 통리기모함은 만들고요. 그다음에 별기군 만들고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하는 거죠, 세금.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근대화 정책의 어떤 결과, 즉 이런 근대화 정책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 이모군란이었죠, 이모군란. 그리고 이모군란이라는 반응이 있었다는 건 이 근대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고 이 실패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다시 시도해보는 게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이나 둘 다 일본과 특히나 일본한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했어야 됐었죠. 이 배상금은 뭘로 내요? 결국은 세금으로 낸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금도 이런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사건들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배상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세도 정치부터 뭐 흥선대원군 그다음에 그 무슨 조약 맺고 근대화 정책하고 이모군란 갑신정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되게 좋았다 할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죠. 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즉 백성들이 이쯤 오면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느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고 뒤에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기억나실 겁니다. 두 가지.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을 맺어서 일본군이 이제 자기들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일본군을 국내에 주둔시킬 수 있도록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막았기 때문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때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라는 걸 맺으면서 청나라한테 우리가 특혜를 주게 되죠. 그래서 원래 다른 나라 상인들은 자기들 허락된 개항장 그 무역 장소에서만 무역을 했어야 됐는데 청나라 상인들은 개항장 상관없이 국내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 전체에서도 다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계양장을 벗어나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국 대우가 적용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청나라랑 똑같이 계양장이 아니어도 계양장을 벗어나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상인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 또 쌀이 되게 대규모로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우리가 원래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 맺을 때 그 조약에는 최국대우 조항이 없었죠. 근데 일본이 나중에 최국대우 조항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몇 가지를 양보해 주면서 최국대우 조항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때 양보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강화도 조약 때는 쌀을 무제한 유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선이 판단했을 때 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하면 쌀 유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내리게 된 명령이 방공령이에요. 방공령. 방공령은 특정 지역의 지방관이 우리 지역에서 일본으로 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일본으로 쌀 수출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 명령을 내리는 게 방공령인데 방공령을 하려면 한 달 전에 일본에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일본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아시겠죠? 물론 방공령을 선포하는 지방관은 선포하기 한 달 전에 일본에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일본은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공령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간이 방공령을 내려도 실패해요. 즉 방공령을 내린 뒤에도 일본으로 쌀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지.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위에 요 내용들은 다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요 내용들은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고 불안한 마음을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세력이 강해지는 건데, 뭐 물론 천주교나 이런 종교들도 물론 커졌겠지만 제일 강해지는 건 동학이죠. 왜냐하면 동학은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천주교는 아무래도 서양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동학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니까 서양에서 넘어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도 안 느껴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동학이 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동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동학은 기억나시죠? 평등을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인내천사상 이런 걸 얘기하면서 평등 사상을 주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천주교 같은 서양에서 넘어온 것들을 서학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동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외세를 배척하는 외국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결국은 침략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세를 배척할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평등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동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동학을 만들었던 교조였던 최재우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조를 죽였다 그래서 동학 세력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삼례라는 지역에서 최재우, 이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든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해달라.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살려낼 수 없겠지만 최소한 죄인으로 죽은 건 아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명예회복을, 신원회복을 요구하죠. 최재우는 처형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도 죄인으로 죽은 건 아니게 해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는 서울 상소에서 동학을 공인해달라. 즉 동학을 믿는다는 걸 이유로 탄압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동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삼례집회 서울 상소는 이제 종교적인 요구잖아요. 우리 종교를 만드신 분을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종교를 믿을 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중요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게 충북 보은 지역에서 있었던 보은 집회입니다. 여기서는 척외양창의라는 걸 외치고 있어요. 근데 척외양창의는 처음 들어보시는 친구도 아마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면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올 거예요. 배척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는 일본이고 양은 서양이겠죠. 창의는 뜻을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척외양의 뜻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척외양은 뭐야? 일본이나 서양 같은 외부 세력, 외세를 배척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이미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 것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서양이나 일본이나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런 서양이나 일본 같은 대외 세력을 배척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척외양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봐봐. 일본이든 서양이든 외세를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색채가 안 들어가 있죠. 종교적인 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척외양창의를 외칠 때부터는 동학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동학과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동학이 더욱더 빠르게 확산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사건이 터지는 거죠. 어디서 터진대요?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 터진다고 하죠. 근데 이게 요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아까 보셨다시피 요 본격적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봤던 집회들도 전라북도 삼리에서 있었던 집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북 보은 지역에서 있었던 집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서도 전라도를 얘기하고 있죠. 지도로 대충 그려보면 어, 다 뭐 삼례 집회든 충북 보은 집회든 전라도 이 고부 지역이든 다 이 지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뭐예요? 이른바 호남 지역이죠. 즉 곡창지대란 말이에요. 곡창지대. 그러니까 여기는 쌀이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일본도 여기를 표적 삼아서 여기서 많은 쌀을 가져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 사람들이 수탈을 많이 당하고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달리 수탈이 많았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라도의 고부라는 지역에서 당시에 고부라는 지역의 지방관이었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수탈을 많이 합니다. 뭐 이것도 막 뭐 안 지어도 되는 것들을 막 짓자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 아버지 묘를 막 거대하게 짓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당시에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을 되게 많이 괴롭혀요. 되게 막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고 여기에 저항해서 농민들을 이끌고 나타났던 게 바로 동학 중에 한 명이었던 전봉준이죠. 그래서 전봉준이 동학 세력과 그 동학을 따르는 농민군들을 주도로 해서 고부의 관아라고 하면 관청 건물이죠. 뭐 지금의 구청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건물을 공격합니다. 이건 이분이 전봉준인데 이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전봉준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관청 건물을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조사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관을 내려보냅니다.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데 안핵사라는 자리 자체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는 자리를 얘기해요. 아무튼 안핵사 이용태를 보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핵사 이용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전라도 고부라는 지역에서 이 지역의 농민들이 관청 건물을 공격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관청 건물을 공격한 농민들과 그 리더인 전봉준을 처벌해야 된다. 이게 안핵사 이용태의 결론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결론이 조금 찝찝하지 않나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농민들이 고부 관청을 공격했죠. 그건 팩트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팩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봐봐 여기서도 농민들이 고부 관청을 공격한 건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뭔가 찝찝하지 않나요? 그죠? 농민들이 고부관청을 공격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얘기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왜가 빠져 있죠. 왜? 왜 농민들은 고부관청을 공격해야 됐는가? 왜? 고부관청의 지방관이었던 조병갑이 너무 많은 수탈을 하니까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왜가 들어가줬어야 됐는데 이 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그냥 농민들이 관청 건물을 공격했다. 이것만 집중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동학을 중심으로 농민운동이 더욱더 거세게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동학이 내걸었던 기치가 뭐냐면 보국안민이에요. 보국안민. 보국안민은 이렇게 쓰는데 보국안민 이렇게 쓰는데 어,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내가 어떤 종교여도 혹은 믿는 종교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즉 동학이 이때 내걸었던 주장 보국안민은 꼭 동학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보국안민이라는 기치를 건 순간부터 동학 세력은 동학을 종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동학 세력은 더더욱 더 커지겠죠. 그래서 보국안민은 꼭 요 멘트의 성격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 동학이 얘기하고 있는데, 동학은 하나의 종교인데, 동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종교적인 색채가 안 들어가는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동학을 종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학 세력과 함께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학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커지냐면 드디어 전주성을 먹습니다. 전주성이면 지금의 전주겠죠. 지금의 전주라는 도시는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에 있어요. 전라북도. 그죠? 전라북도에 있단 말이에요. 전주가 어떤 땅이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전라도가 여기잖아요. 요 위쪽 지역에 있는 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요 호남 곡창지대 전체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요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호남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곡창지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땅이란 말이에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1학기 때 배울 때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업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죠. 첫 번째로는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일본의 보급선을 끊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였어요? 이 호남권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굶고 있는 상태에서 싸워야 되고 우리는 먹으면서 싸울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순신의 전략적 의미였었죠. 그만큼 지금 지도에 보여드리는 호남 곡창지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호남 곡창지대의 중심대에 있는 이 전주라는 지역은요, 어, 사실상 이 지역 곡창지대에서 나는 세금을 쫙 모아서 중앙정부로 올리는 곳이 바로 이 전주예요. 그래서 이 전주를 동학 세력에게 빼앗겼다는 건 앞으로 중앙정부가 이 호남 곡창지대에서의 세금은 거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 전체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급박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해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봐봐요. 우리 예전에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모군란의 결과로 일본이랑 재물포 조약을 맺으면서 공사관을 막을 수 있는 경비를 일본에 직접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죠. 근데 그러다가 이 상태면은 한반도 안에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고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는 지금 이 상태면 언젠가 둘이 싸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싸우기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일단은 양측의 군대를 빼자. 그런 얘기를 했었던 조약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어느 한 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보내게 되면 상대편 나라에게도 연락을 해주자. 그런 내용의 조약. 뭐요? 그게 텐진 조약이었죠.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나라는 일본에게도 우리 조선으로 군대 보낼 거야 이렇게 연락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청나라가 도와주겠다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는 이 도움을 기회로 삼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거죠. 근데 텐진 조약 때 약속대로 일본도 일본에게도 연락을 해주게 되고요.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으로 군대를 보낸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들도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두 번째로 둘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둘이 이제 뭐 하겠어요? 싸우겠죠. 근데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이런 걸 바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바라는 건 뭐 이렇게 막 다른 나라 세력이 들어와서 조선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런 상황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동학 세력이 농민봉기를 일으킨 건 지금 나라가 망하길 바래서 혹은 조선 정부가 망하길 바래서 이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우리의 힘든 걸 좀 알아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은 조금 지켜줘. 이렇게 요청을 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봉기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일본도 들어오고 청나라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나라 진짜 다른 나라한테 망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동학도 그렇고 이런 그림을 원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급박해지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동학 세력이 대화가 있어야겠죠. 그 대화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시는 전주 화약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동학 세력이 전주성을 차지한 게 가장 급박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학 세력과 대화를 하려고 최대한 빨리 사람을 보낸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가 잘 돼서 어쨌든 동학 세력도 조선 정부도 다른 나라 청나라나 일본의 군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건 싫으니까
빨리빨리 조약을 맺는 거죠. 그 조약을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주화약을 통해서 동학 세력과 조선 정부가 화해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화해를 했다는 건 동학농민군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듣고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동학농민운동 세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문서로 쫙 정리해서 조선 정부에 보냅니다. 그게 바로 패전개혁안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지역, 이 호남 곡창지대 요 지역은 지금 동학이 차지하고 있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동학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학 세력이 알아서 다스리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치기관으로 세운 게 집강소입니다. 집강소는 동학의 자치기관인 거죠. 그다음에 패전개혁안은 이런 점 때문에 힘드니까 이런 점을 좀 고쳐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문서가 패전개혁안인 거죠. 농민들의 요구를 담은. 그리고 어쨌든 전주화약을 체결했다는 건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농민들, 이 동학농민군이 요구하는 패전개혁안을 받아들고 그걸 읽어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게 교정청입니다. 교정청.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교정청을 세움으로써 그래 지금 너네 농민들이 얘기하는 패전개혁안 내용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최대한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의미에서 관청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정청이죠. 이 관청의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정이라고 하면 뭔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바로 고치는 작업, 바로 잡는 작업을 이제 교정이라고 하죠. 뭐 자세 교정 아니면 글씨체 교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그동안의 잘못된 정치 내용을 정부가 노력해서 고쳐보겠다.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으로 했던 게 이 교정청이라는 기관을 설치하는 거죠. 요건 이제 사발통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란 게 있죠. 밥사발을 엎어놓고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이 동학농민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써 넣었다. 그래서 사발통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동그랗게 썼느냐면 저렇게 하면 리더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죠. 원래는 보통 이제 참가하는 사람을 명단을 쓰면 그렇잖아요. 1번에 1번에 가장 높은 사람 놓고 그다음에 2번에 두 번째로 높은 사람 놓고 그다음에 3번부터 쭉 뭐 이렇게 평범한 회원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사발통문식으로 저렇게 동그랗게 이름을 써놓으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발통문을 제작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지도를 가지고 온 건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보시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상황이 급박하다고 느껴지는 게 전주화약의 전주성을 점령당한 거겠죠. 전주성을 점령당한 게 4월 27일이에요. 이때 정부가 급박한 위기를 느끼고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청나라에서 이 요구를 듣고 도와주는 게 좋을지 아닌 게 좋을지 논의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청나라 군대가 국내로 들어오는 게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이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일본군이 상륙하죠. 그리고 이틀 뒤에 전주화약이 체결됩니다. 그럴 정도로 하루상관의 모든 것들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패전개혁안 내용인데요. 되게 항목이 많죠. 이런 것들을 좀 수업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용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하나하나를 외우고 이걸 주장한 세력과 연결짓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 하나하나를 외우기보다는 그 내용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이건 누가 했을 법한 주장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안에서도 지조법, 법령 의결 이런 조항들을 중요하게 봤죠. 지조법은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였고 법령 의결은 서양의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였죠.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사람은 급진기아파밖에 없죠. 그래서 14개조 개혁안을 내걸었던 그 갑신정변의 주도자들은 다 급진기아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동학 농민군이잖아요. 그들이 제시한 문서가 패전개혁안이죠. 그럼 이 안의 내용은 농민들이 할 법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지금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해서 엄하게 징계할 것. 이거 잘못하고 있는 그런 뭔가 못된 관리들을 처벌하라는 거죠. 저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횡포한 부호들을 엄징할 것이라고 두 번째 나오는데 저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남의 거 빼앗고 남을 괴롭혀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엄하게 징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뜻인데 요것도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3번, 4번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3번, 4번. 3번에 보면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4번.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 요게 패랭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어 조선의 가장 낮은 신분이 천민이죠, 천민. 천민인데 이 천민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이 천민이 모시는 주인이 있으면 노비고요. 모시는 주인이 없고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남들이 안 좋게 여기는 직업만 천민으로서의 직업만 수행하고 있으면 백정이에요. 백정. 이 백정은 바깥으로 외출을 할 때는 이 모자를 반드시 써서 내가 노예? 내가 천민임을 반드시 이렇게 알리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노비 문서를 불태우자.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패랭이를 없애자. 이 얘기는 다 신분제를 없애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분제를 없애고 평등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번은 너무 중요하죠. 이런 얘기는 어때요? 신분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건 당연히 그 신분에서 낮은 사람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농민 플러스 천민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에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재가는 다시 결혼하는 재혼을 얘기하죠. 다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부는 요거 이 단어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과부라고 하는 건 두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뭐 아팠든 뭐 사고를 당했든 어쨌든 먼저 떠나셨어. 그러면 아내분이 남았죠. 이 남은 아내분을 보통 과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그러면 그 전에는 허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조선이 유교적 성리학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여인은 한번 결혼을 했으면 남편에게 평생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동안 재혼을 못하게 했던 거죠. 근데 봐봐.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젊은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이런 거지. 어느 집에서 딸을 낳아요. 그러면 그 집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딸을 오래도록 이제 먹이고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어난 딸이 한 15살, 16살 그 정도 한 10대 중반까지만 가도 그 아버지가 아직은 젊고 쌩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울 수 있겠지. 근데 뭐 17, 18 이렇게 넘어가면 딸아이가 17세, 18세 이렇게 넘어가면 그 아버지도 급격하게 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보면서 나랑 같이 지내면 얘는 결국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시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젊을 때 결혼을 되게 어릴 때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뭐 18세, 19세 이때 결혼을 하는데 뭐 지금의 고등학교 2, 3학년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느냐? 그 딸 낳은 그 집에서는 이 딸을 먹여 살리고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집에 보내고 싶겠어? 부잣집에 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잣집은 보통은 정부 관료의 집을 얘기해요. 양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보통은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양반은 나이가 보통은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의 나이의 여자아이가 그 집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를 키워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한 18, 19살 이때 50대 후반, 60대 초반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죠. 그것도 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돈 많다는 그 양반은 이미 늙었는데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한 5, 6년 있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딸은 이 부자 남자와 결혼했던 양반과 결혼했던 이 딸은 어, 과부가 돼서 평생 재혼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없애자는 거죠. 근데 이 5번 조항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이것도 사실은 농민들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혹은 자기 친구가 딸을 그렇게 보냈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양반한테서 나올 얘기는 절대 아니죠. 농민들이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무명잡세는 일절 거두어들이지 말 것. 이 얘기는 거두어들이지 말라는 건 그동안 걷었다는 거죠. 뭐를? 무명잡세. 세금인데 이름 없는 잡스러운 세금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세금이라는 게 어떤 이름의 세금들이 있고 얼만큼 걷는지를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걷는 관리가 와서 원래 법적으로는 없는 세금인데 어떤 세금을 지원해서 그거 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금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금을 없애자는 거죠. 이것도 농민들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양반이면 저런 얘기 안 했겠죠. 농민들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7번은 조금 뻔한 얘기입니다. 특정 가문이
이렇게 관직에 계속 진출하고 관직을 독점하고 이런 모습은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벌을 타파한다. 이 지벌이 조금 이제 귀족 가문들, 좀 영향력이 있는 가문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가문들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관직에 쉽게 진출하고 이런 모습들은 없애자는 거죠. 그다음에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할 것. 이건 이제 동학 세력임을 보여주는 거죠. 동학은 처음부터 이제 일본이나 서양 세력은 배척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었죠. 그다음에 9번. 9번 너무 중요합니다. 토지는 균등히 나눠서 경작할 것. 즉 땅을 N빵을 하는 거죠. 이게 땅 얘기가 나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농민들한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농민인 거고 농민들이 그 농사를 어디서 지어요? 땅에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토지는 균등히 나눠 경작하게 할 것 이런 요구사항을 내걸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농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패전개혁안은 사실 중요한 조항들이 많긴 해요. 뭐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3번, 4번에 신분제에 해당하려는 모습, 신분제를 이제 없애려는 모습, 그다음에 9번에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 농민들 특히나 동학을 따르는 동학 농민 세력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구나. 농민들이 할 법한 주장이구나라는 걸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아셔야 될 게 그 정부가 패전개혁안을 받아들고 이걸 고쳐보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죠. 예,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국내의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너네 요구사항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 볼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나라와 일본에 대해선 우리 이제 동학 세력이랑 화해했어.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어. 나가.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정청을 세우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청나라와 일본한테는 나가라고 해야겠죠. 근데 나갈까? 안 나가죠.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중에선 일본이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냐면 일본은 약간 벼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면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커졌거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죠. 자기들도 조선 먹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세력이 커져왔던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경복궁을 점령하는 겁니다. 경복궁은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곳이죠. 왕이 정치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길 점령했다는 건 앞으로 조선의 정치를 일본이 주도할 거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어, 텐진 조약 이후로 조선에서 두 나라 군대가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걸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은 이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한 번 더 봉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동학농민군이 두 번 봉기한 거죠. 1차 봉기가 있었고요. 2차 봉기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성격이 다르죠. 1차 봉기 때는 목적이나 대상이 정부였죠, 정부. 정부와 대화하기 위해서 1차 이걸 일으켰던 거죠. 그 결과는 어땠어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죠.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동학 세력은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정부에게 전달할 패전개혁안을 만들어서 이런 점들은 고쳐달라고 하고 또 정부도 그걸 받아들여서 교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몇 가지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차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목적이나 대상이 뭐예요? 청나라나 일본 보고 나가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결과는 안 배웠잖아요. 근데 이 2차 농민분기 요거는 청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랑 싸워야 돼요. 그러면 동학농민군이 이제 2차 재봉기 때는 일본과 싸워야 된다는 건데 요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동학농민군이 충남공주의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을 맞아 싸우다가 대패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여기까지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우금치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끝나고 난 뒤에 영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학농민군의 요구 일부가 가부개혁에 반영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 챙겨가 만한 게 일단은 어, 동학농민군의 요구라고 하면 이거 다섯 글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패전개혁안이죠. 패전개혁안. 여기에 패전개혁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가보개혁에 반영이 됐대요. 가보개혁은 뭐예요? 처음 보죠. 근데 느낌은 오죠. 일단 앞에 가보는 연도 이름일 거고요.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개혁은 혁명은 아예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세우는 거죠. 근데 개혁은 정부가 주도가 돼서 백성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혁, 이 개혁을 주도하는 정부는 누구의 주도를 받고 있겠어요? 일본인 거죠.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부개혁이 시작이 된다. 근데 가부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동학농민군들의 요구사항이었던 패전개혁안의 내용 중에 일부가 이 일본이 주도하는 가부개혁에 반영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에 동학농민군은 애초부터가 외세를 배척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세를 침략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식민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의병 활동을 하는 그런 중심 세력이 또 동학농민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식민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 활동을 했던 세력을 우리가 둘을 배웠어요. 양반들 중에서는 우리 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우리 것을 지키고 사사로운 걸 배척하자. 누구였어요? 위정척사 사람들이죠. 위정척사.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백성들, 농민들 중에서는 동학 세력이죠. 그래서 이 둘이 나중에 우리가 식민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식민지가 된 뒤에도 의병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주축 세력이 이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학농민군의 의미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동학농민군의 농민들은 그동안의 정치에서 잘못되었던 걸 고치자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양 세력의 문화를 배우자는 건 또 아니에요. 그냥 기존의 잘못된 것들만 고치자,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서양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반봉건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반봉건 운동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봉건이 과거의 잘못된 제도나 정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동학은 이제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외세를 밀어내려는 그런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외세 운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히나 패전개혁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 4번의 신분제, 그 다음에 9번의 토지,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의 느낌은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 지금 배우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말고 앞서서 이모군란 때도 일반 백성들이 참여했었죠. 그러면 일반 백성이 참여하고 있는 반란들, 이모군란이나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대화나 개화 정책이나 서양이나 일본과 교류하자 이런 것들을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 때도 그렇고 지금의 동학농민운동 때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 일반 농민들은 서양을 배워야 된다, 서양과 교류해야 된다, 이런 근대화, 개화 정책을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침략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나 결정적으로 이들과 이 서양 세력한테 뭘 배워서 근대화 정책을 하려고 하면 그거 결국에는 다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모군란 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 백성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근대화 정책 혹은 서양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건,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건 챙겨 가셔야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